안녕하십니까. HR리스트 김P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라이브로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 블로그 잘 아실 겁니다. 블로그에 있는 글을 갖고서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블로그를 이미 보신 분들 또는 뭐 지금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제 방송을 보고 나중에 블로그에 있는 글을 보시면은 한결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처음 시도해보는 건데요. 블로그에 있는 글을 활용을 해서 여러분과 같이 그 HRD 실무자로서 또는 뭐 강사 실무자로서 도움되는 이런 방송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뭐 앞에서 제가 지금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별도로 프로그램 만들어 가지고 동영상 만들어서 올려놨는데 그런 방법도 있고요. 실제 제가 이렇게 출연을 해서 화면을 보면서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하나의 방법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게 좋을지 사실 저도 좀 잘 모르겠는데요. 한번 오늘은 제가 출연을 해서 그리고 제 블로그에 있는 글을 직접 설명하면서 HRD 실무에 관련되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지난 2월 7일 날 제가 글을 하나 올린 게 있는데요. 2월 달에 HR 담당자가 해야 될 일 잠깐 보겠습니다. HRD 실무자 입장에서 지금 1년을 채 안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1년이 아직 채 안 된다면은 실무 경험이 이제 없으니까 차롭게 맞이하는 그 달이 매달 두려움이 좀 엄습할 겁니다. 이제 선배하고 신입하고 차이점은 1년 동안의 실무를 경험을 했느냐 못했느냐 여기서 판가름이 납니다. 사실 큰 것도 아니에요. 단지 1년을 해봤느냐 안 했느냐 이것 따라서 이제 실무 경험이 있다 없다 그로 인한 두려움이 있다 없다 요 차이입니다. 물론 둘 다 일을 열심히 하지만 성과가 나느냐 안 나느냐 또 별개 문제예요. 어쨌거나 제가 블로그를 통해서 매월 HRD 담당자가 해야 될 일을 올립니다. 이 글은 매번 반응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글을 제가 쓰게 된 배경도 HRD 실무 경험 없는 사람 입장에 보면은 뭔가 좀 가이드를 줌으로써 두려움을 좀 없애보자. 그리고 이미 실무 경험이 있다면 지금까지 해온 것도 좋다. 하지만 더 잘하기 위해서 이번 달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이와 같은 고민을 할 때 뭔가 좀 해결책을 드리고 싶은 그런 가이드로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글을 쓴 게 아마도 사업자가 회사 그만두고 사업자가 된 2010년 이후 아마도 11월부터 11년부터 2011년부터 매월 HRD 담당자 해야 될 일을 약 3년 동안 연재한 거로 기억됩니다. 3년 동안 하고 나니까 사실 더 할 얘기가 없더라고요. 반복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캘린더를 만들었습니다. 제 블로그에 보면은 HRD 캘린더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그 자료가 뜰 거예요. 첨부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소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같은 3년간 어떤 경험치를 해보니까 뭐 캘린더가 나온다. 그러면 2019년 현재 필요 없는 거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HRD 실무는 매년 회사가 처한 경영 환경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특정한 올해 해야 될 일은 정해져 있지만 회사의 상황에 따라서는 추가될 일이 있더라.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과 같이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려는 거고요. 갑자기 지금 화면이 훅 들어와서 지금 놀랬죠. 이게 날까요? 화면이 작은데 제가 중간중간에 화면을 교체하면서 여러분과 같이 여러분이 보시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화면은 제가 컨트롤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서두가 좀 길었는데요. HRD 담당자가 2월 달에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보다 이게 더 낫겠네요. 이게 더 한결 낫죠?
HR 담당자가 2월달에 해야 될 일. 여러분도 이런 생각해 보십시오. 회사의 경영 환경에 어떠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게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그 회사 내 부서가 있다면 아마도 HRD 부서, 교육부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흔히들 이제 비용 절감하면 제일 많이 없애는 게 인건비 절감도 있지만은 일단 불필요한 돈을 줄이자. 근데 그 불필요한 돈을 줄이자 부분에 교육훈련비가 꼭 들어갑니다. 희한하죠. 교육훈련비는 불필요한 비용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현직에 한 20년 있을 때 매년 뭐 회사가 화랑일 때는 교육훈련비에 대해서 제약은 뭐 덜 했습니다만은 경기가 어려워지면은 바로 교육훈련비는 제로에서 시작한다. 그리고 금액이 큰 거는 과거와 달리, 이전과 달리 뭐 대표이사 승인을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제약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19년은 올해는 어떤 환경일까요? 뭐 여러분들 이제는 그 인터넷상에서 오픈되어지는 공개되어지는 뉴스하고 공중파 또는 지상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조중동 이 같은 신문에 따라서 해석이 약간씩은 달라집니다만은 뭐 이 자체가 사실은 혼돈이에요. 그죠? 어쨌거나 2019년은 뭔가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한 해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더욱이 뭐 어제 나왔죠? 어제인가요? 그제인가요? 이제 북한하고 미국 정상회담이 2월 27일 날 28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답니다. 이 정상 그 회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경제도 영향을 좀 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도 뭐 포함을 해서 2019년을 좀 해석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 부분은 순수하게 HRD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이런저런 좀 시도를 하는데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는 이런 시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워크 스마트,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또는 워라밸, 그 다음에 이제 300인 이상 그 사업장이라면은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도의 도입에 따라서 뭔가 새로운 것이 전개되지 않을까, 그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처한 기업의 HR 담당자가 겸업무를 하든 또는 혼자서 하든 여러 명이서 하든 부서로 하든 요구하는 대응책, 해결책은 똑같습니다. 이게 사실 딜레마예요. HR 담당자 입장에서는. 인원이 많다고 더 해야 되고 인원이 적다고 해서 덜 해야 되고 이런 건 사실 아니거든요. 지금은 그 워크 스마트는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일단 뭔가 앞으로는 워크스페이스, 워크플레이스 일하는 그 장소적인 측면에서의 그 환경이 과거와는 달라져야 된다. 뭐 이런 관점에서 새로운 시도도 이루어지는데요. 그래서 사무 공간의 변화. 예를 들자면은 그 예전에는 부서마다 고정적인 그 장소가 마련되어 있다면 지금 이제 그렇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사무실에 고정지대보다는 필요한 사람이 와서 근무할 수 있게끔. 그리고 그 본사에 재직하지 않지만 일에 따라서는 본사에 와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마련하겠다는 거고요. 그렇게 따지면은 근무 시간이나 근무 장소에 대한 구애받지 않는 그런 작업 환경이 그 같은 환경이 이제는 도래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지금 이슈되는 게 SK그룹에서 그룹 차원에서 이와 같은 시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닥친 문제가 뭐냐. 사무 환경은 고정식이 아닌 개방형으로 바뀌었는데 그럼 거기에 따라서 일하는 방식, 예를 들자면 업무 지시 또는 부서 미팅,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손님 왔을 때 그 우리 부서와 그 다음에 그 방문한 부서 회사 간의 어떤 미팅들 이런 일이 벌어질 때 달라져야 되는 건 아니냐. 극단적으로는 굳이 이제 만나서 뭐 업무를 지시하고 보고를 해야 되느냐. 그리고 공지사항 전달 같은 방식이라면 굳이 만나야 되느냐. 그럼 역으로 만난다면은 무슨 주제 갖고 만나서 어떤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지, 해결책을 찾는 방법은 다들 알고 있는지,
이런 것이 워크 스마트에 있어서의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중에서 가장 그 워크 스마트 도입에 따라서 가장 지금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라면 아마도 임원과 팀장, 직책자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본전 생각이 나는 그 선임자들, 시니어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큰 혼란이 있을 것 같고요. 과연 근무 환경이 바뀌면 일하는 방식, 사고방식도 자연스럽게 바뀔까?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그 바뀐 환경에 맞는 일하는 방식, 사고하는 방식을 도입되어지고 정착되고 실천이 가능할까? 이것을 해내는 HR 담당자냐 아니냐 이렇게 또 배분되고 평가되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단순하게 시간 관리 잘한다 이런 측면은 아닌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그 이슈 중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사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그 새로운 환경, 즉 이제는 디지털화된 이 데이터를 갖고서 어떻게 비즈니스 차원의 어떤 그 이슈로 그 새로운 사업이든지 아니면 수익 창출 또는 비용 절감 이와 같은 관점에서 활용할 거냐, 그렇기 위해서 필요한 우리에게 필요한 인재에게 필요한 능력은 무엇인가, 그 부족한 건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이런 고민 지금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학교에서도 초등학교부터 뭐 코딩이라는 걸 배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뭐 그 컨택 문맥을 지금 문맥까지도 지금 뭔가 그 파악할 수 있는 그런 통계 프로그램 R, 대표적인 게 R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과거에는 그냥 수치상으로 해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수치로 되어 있는 빅데이터를 속에서 정보를 추렸다면 이제는 컨텍스 어떤 문맥까지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그 프로그램이 있고 정보가 있다 보니까 그 속에서 뭔가 유용 정보를 찾고 그거를 기업에 활용하거나 또는 뭐 사업하는 이런 데에 관심이 좀 커진 것 같습니다. 그런 것까지 포함했을 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그 본질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런 시대가 도래가 된다면, 되고 있다면, 그러면 회사에서 필요한 인재들의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좀 크게 하는데 아무래도 코딩, 그 다음에 빅데이터를 해석할 수 있는 통계의 어떤 다루는 능력 이런 것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워라밸, 일과 어떤 자신 개인 삶의 균형.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근무 시간의 유연제 또는 근무 장소의 유연제가 나온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본질적인 거는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과연 밸런스가 맞느냐? 이 밸런스의 그 개념도 그냥 근무 시간 양의 균들로 갈 거냐? 뭐 이런 고민이 사실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지금 이와 같은 것이 그 막 시도가 되고 있다면 이미 선진국에서 이런 것이 좀 정착되어 있다고 생각한다면 좀 비교를 해본다면은 차이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나중에 설명드릴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도가 연계될 수 있는데요. 그 정규직 비정규직을 떠나서 시간제로 근무를 하는 그런 잡이 있다면 시간급이 정해지고 그 시간급에 따라서 근무 시간량이 그 약정이 돼서 근무 시간만큼 일을 한다면 이와 같은 시간제 근로가 있다면 이들에게야말로 그 근무 시간을 딱 맞추는 것이 워라밸의 핵심이죠. 시간급인데 몇 시간만 근무하겠다고 합의가 됐는데 그 이상 시키는 건 사실은 부당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화면이 작았네요. 잠깐만요. 예, 그런 측면을 보면은 그 셀러리, 우리 치면 연봉제가 되겠죠. 연봉제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사실 근무 시간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물이에요. 아무리 1년 내내 열심히 일을 해도 그 결과물이 없다. 그럼 사업주 입장에서 사실은 이 사람을 더 다시 재계약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재계약 못하겠어. 이런 파이어죠. 이렇게 퇴사되는 겁니다. 이게 외국식이에요. 외국계에서는 성과가 없을 경우 이 사람을 더 쓸 거냐 말 것이냐 고민을 합니다. 뭐 길게는 1년 단위고요. 아니면 정말 현격하게 그 원하는 성과물이 안 나온다 판단된다면은
그럼 당연히 그 시점에서 아웃을 시키겠죠. 근데 한국에서는 이 같은 것이 가능할까? 아직 퀘스천입니다. 그래서 워라밸, 주 52시간, 근로시간 이 두 개는 따로 떼놓고 생각하기는 어렵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기업에서는 상당히 낯선 이슈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 주 52시간, 정확하게는 주 40시간 정도 될 겁니다. 그렇게 일하고 있는 선진기업, 외국계 기업에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들은 왜 이런 것을 강조하고 이것이 지금도 지켜지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들은 수시로 그 퇴직이 또 가능한 구조라는 것 잊으면 안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일단 선진기업에서는, 외국 기업에서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도입됐고 어떻게 진행하고 있고 그 속에 문제가 무엇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어떤 게 있는지를 알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이전과 다른 사고방식이 요구된다고 좀 볼 수 있고요. 더욱이 그 최고 경영자가 바뀐 회사라면은 더욱더 그럴 겁니다.